자, 이제 1인칭을 여러분이 공부하셨으니까 2인칭은 쉽습니다. 나를 뭐로 넣어라? 너로 넣으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자, 보세요. 자, 30분 정도만 더 할 테니까. 2인칭 운용 심사법은, 자, 무정명사를, 무정명사를 인칭으로 놓는다. 이렇게 써보세요. 무정명사를 뭐로 놓는다? 인칭으로 놓는다. 여러분, 인칭 운용 심사법은요, 유정명사. 여러분, 유정명사와 무정명사가 뭔지는 알죠? 유정명사는 감정이 있는 거고요. 무정명사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유정명사, 무정명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156조. 2인칭 운용 심사법은 사람들이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심사법인데 이런 사물이나 특정 언어를 너나 당신으로 지칭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은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꺼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도 쓴다는 거예요. 자, 너로 묶은 거 볼까요? 자, 여기 제목이 일단 뭐냐? 자, 157쪽을 볼까요? 김요일에 뭐라고 나와요? 제목이? 기나긴 이야기. 그러니까 나는 너를 공연한다. 자, 너희를 동그라미 쳐봐요. 너 동그라미. 뭐라고 써요? 기나긴 이야기라고 써요. 자, 나는 너를 공유한다. 너희다가 동그라미 치라고요. 15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뭐라고? 기나긴 이야기. 나는 기나긴 이야기를 공연한다. 너의 외투와 벗겨 널브러진 부츠와 혀 없는 키스와 선박에서 외줄 타던 시절. 나는 너를 상영한다. 아, 이 표현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땡땡한다. 맞죠? 나는 너를 상영한다. 허공에서 춤추던 가느다란 팔과 다리 거미줄에 팔과 다리 거미줄에 걸린 경련도 간지럼도 없던 흑백의 장면을. 나는 너를 중계 방송한다. 기나긴 이야기예요. 늦은 밤 비 내리는 멕시코 국경 빗물 섞인 맥주와 전곡을 움켜쥐고도 어쩔 줄 몰라 하던 내 손의 피해를. 너를 녹화한다.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약속. 꿈밖에서 소성되던 골목길의 시린 휘파람 소리를. 아직은 빛을 잃고 이른 새벽이고 신의 생애를 닮아 서러운 꽃들은 열매를 달기도 전에 시들어버리지만 나는 너를 재생한다. 가장 커다란 파편이었던 기나긴 이야기는 주머니 속 소멸된 유효기간의 상품권처럼 버리지도 못한 채 구겨져 있지만 나는 너를 2번, 3번 재생한다. 웃고 또 웃고 울고 또 울던 짧은 생 속에. 자, 마지막에다가 기나긴 이야기 네모 쳐볼까요? 157쪽의 그 마지막에 행의 기나긴 이야기 네모 쳐보세요. 자, 기나긴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너를 전부 다 뭐로 고치라고요? 기나긴 이야기로 고치면 됩니다. 그런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쓴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2인칭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너라고 하는 거. 자, 넘겨보세요. 정윤천의 경첩 시와지 뭐 이렇게 10만 년의 사랑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경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열고 싶은 곳에서 너에게로 닿고 싶을 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해제의 지점에서 새나비 한 마리가 방금 날개를. 여러분, 경첩 이렇게 문을 열면 새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지 않나요? 경첩이 뭔지 알죠?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차가운 두 잎이 바스락거리기도 하듯이 한 번은 펼쳐줘야만 나는 너에게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너를 한 번 열어 너에게로 간다는 사실은 어딘지 너 이전에 지정 같기도 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긴 날개의 새나비 한 마리가 비로소 활짝 펼쳐주었다는 일이다. 사랑의 경계에는 한사코 새나비 한 마리가 접은 날개의 기다림으로 깃들어 있었다는 뜻이다. 이 경첩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멋있게 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인들이. 경첩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펠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쓴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시인들을 보면 이 상상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거기 그 또 뭐가 있어요? 박형준의 이 시장기라고 나오죠. 159쪽에 시장기를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 시장기를 쉬운 말로? 배고픔. 그렇죠. 헝걸. 영어로 말하면 헝거죠. Hunger. 자, 하늘가에 머무르는 옥색의 공기 같구나. 볼까요? 너의 족보는 천상의 나뭇가지에나 있겠구나. 천상이라는 게 이제 뭐 하늘 위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기를 의미하는. 아무도 감히 꿈꿀 수 없는 이 시장기의 자리는, 맞죠? 몇 마리나 내가 날아오는 하늘 속의 나무는 너는 지금 바람의 열기가 허공에 접어든 한 폭의 물보라 같이
휙 내 곁을 떠난다. 초롱의 불빛처럼 우리 우는가 먹기와 지붕의 먹빛으로 저무는 어둠 속에서 몸을 늘어뜨리고 저물녘의 울음에 허물을 벗는다. 이런 표현들 참 멋있죠? 저물녘의 울음에 허물을 벗는다. 이미 세상의 길 다 맛보았으나 짐승들의 온기가 수만 겹의 길로 혓바닥이 맺혔으나 바다의 목덜미를 간지리는 내 숨소리에 까마득한 옛적 귀도 발도 손도 다 잃었다. 이렇게 시장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 표현들이 멋있지 않습니까? 표현들이. 시장기라는 우리가 보면 배고픔 가지고 쓸 게 뭐 있어요? 별로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시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늘어놓는 써보세요. 늘어놓는 말의 사유다. 이렇게 늘어놓는 말의 사유. 말이 멋있죠? 시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말들을. 근데 일상적이지 않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걸 이제 늘어놓는 말의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담쟁이 어린 싸개기라는 시 한번 볼까요? 담쟁이 어린 싸개기 시 있죠? 보세요. 자, 아이야 이렇게 나왔죠? 깎아지는 바위를 타고 일생을 시작하다니. 여러분 담쟁이 모르신 분 있어요? 담쟁이 막 올라가는 아이비라고 하죠. 아이비 맞죠? 깎아지는 바위를 타고 일생을 시작하다니 마음이 짠하구나. 그런데도 너가 뭐예요? 너가 담쟁이 전혀 떨지 않고 태연이도 오르고 있구나. 지금은 내가 담장을 잡고 오른다만 곧 절절 끓는 담장이 너를 붙들고 늘어질 터. 담쟁이가 담장을 뭔 말인지 알겠죠? 담장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나도 아장아장 시작해서 이만큼 왔고 너가 뭐야? 담쟁이죠? 담장 끝으로 오르는 계가를 올게다. 담장이는 뭐가 목적이에요? 담장이는? 올라가는 거. 그렇죠. 올라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깎아지는 바위를 타고 일생을 시작하는 아이야. 위험은 우리의 목표. 스릴은 생의 옵션.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위험이라는 게 우리의 목표고 담장이 막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스릴 넘치잖아. 이게 생의 옵션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나온 김에 전 영어 전문가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옵션이라는 게 OPTION이거든요. 옵션과 제가 여쭤볼게. 초이스와 옵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초이스와 옵션의 차이가 뭐예요? 초이스요? 네. 초이스. 초이스는 달콤. 뭐라고요? 아니, 내가 하는 테이스트 초이스. 옵션은 주는 거고. 옵션 주는 거고. 초이스는 내가 선택하는 거. 초이스는 내가 고르는 거고 옵션은 있는 거 주는 거에서 고르는 거. 아, 주는 거. 정확히 이제 비스무리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초이스는 두 개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죽 시트를 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해. 맞죠? 그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내비를 내가 집어 넣을 거냐 말 거냐. 자동차를 탈 때. 근데 초이스는 세 가지 이상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초이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커피 같은 거 보면 테이스트 초이스도 있고 맥심도 있고 되게 많죠. 모카 골드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건 초이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세 개 이상.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아니야 옵션이 그거 아니고. 아니. 옵션은 아니. 이걸 할 거냐 말 할 거냐라니까. 거냐가 말 거냐가 옵션이고 초이스는 세 개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가면 옵션 있잖아. 옵션. 네. 그게 뭐예요?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 갈 거냐 말 거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선택인데 두 개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게 옵션이라. 옵션 할 거냐 말 거냐. 아시겠죠? 재밌지 않아요? 네. 잘 모르셨잖아요, 여러분. 예. 조금 했습니다. 네. 제가 영어 박사라서 알려드린 거예요. 자, 고혈압의 가을을 넘어. 이 표현 보세요. 고혈압의 가을을 넘어. 겨울 침대에서 웃을 때까지 오르고 또 오르자. 이런 게 시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고혈압의 가을을 넘어. 멋지지 않습니까? 고혈압의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격. 맞죠? 뭐뭐의 그러니까 고혈압이 꼴 가을이라는 거예요. 겨울 침대에서 웃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시라는 게 보세요. 이 담쟁이 하나 가지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담쟁이 뭐 성도 이런 거를 가지고 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햇살 영양제를 맞고 막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가 또 시를 쓴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걸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담쟁이가 막 올라가는 건 주님의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올라가고 기도하는 걸로 비교가 또 될 수 있어 없어요. 종교적으로 본다면,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제가 그 담쟁이 성도도 뭐 좀 이따가 영상 올린 다음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라는 것은 정말 다른 관점에서 쓸 수 있고, 내가 또 여러분 또 이제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그러시니까 이런 걸 기독교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담쟁이 하나 가지고 남들이 쓰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써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라고 하는 거 이제 뒤에 졸시 기쁨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특히 이제 담쟁이 어린 싸개개라는 시가 또 저는 참 이게 특히 와닿네. 여러분도 그렇죠. 뭐 이렇게 경첩 이런 시는 조금 어렵잖아요. 담쟁이는 모르시면 없으니까.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담쟁이 특성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쓸 때 1인칭으로 쓸 수도 있고 뭘로 쓸 수 있다. 2인칭으로 쓸 수 있어요. 자, 2인칭 은유심상법은 시를 쓸 때 너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그 1인칭 은유심상법에 제가 이제 시집에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식물교도소라는 제가 시를 썼어요. 시집을 쓸 때. 근데 거기 식물교도소라는 시집을 제가 냈는데 거기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 서울 여러분 그 마곡나루 역에 가면 서울식물원이 있죠. 마곡나루에 가면 서울식물원이 있는데 그 서울식물원에 있는 그 꽃들을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수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어디서 열대지방에서 온 식물들이잖아요. 열대지방에서 온 죄수들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식물교도소.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끌려온 죄수들. 마곡나루 철창에 3년째 갇힌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녹색 죄수복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녹색 죄수복 입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무기징역이야. 여기서 다시 열대지방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투명 유리에 갇힌 나를 관람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는 거야. 일만 감시장치를 이야기한 푸코의 말처럼. 푸코가 일만 감시장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인들을 이렇게 간수들이 이렇게 보는 거야, 한눈에. 나는 스스로 나를 검열하고 있다. 햇살이 눈부시면 눈부실수록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 생각이 간절했다. 눈물이 폭포수가 되어 흘러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나는 단지 새장에 갇힌 새일 뿐이다. 그리고 아무리 서울식물원의 식물들에게 잘해줘. 물도 먹여주고 잘해줘. 그래도 고향이 그립겠어, 안 그립겠어? 그리워요. 남들에게는 희망을 준다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나에게는 고문일 뿐이다. 이미 바닥에 발이 묶여서 탈출할 수 없다. 이것도 제가 사람처럼 표현했잖아요. 얘네들이 무슨 바닥에 발이 묶인 건 아니잖아. 뿌리가 있다는 거죠. 삼복더위도 내게는 시베리아의 겨울일 뿐이다.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썼냐면 꿈속에서나마 이카루스가 되어 힘찬 비행을 꿈꾼다. 이카루스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밀랍이잖아요. 이카루스가 밀랍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밀랍이니까 녹아버리겠죠. 땅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이렇게 식물교도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집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를 쓸 때는 어때요? 식물교도소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서울식물원에 갔는데 꽃들이 갇혀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쓰면 물론 그렇게 써서 시가 아닌 건 아니야. 그렇게 쓰는 게 좀 있어 보여요. 막 이 꽃들, 식물들을 나라고 하고 제수복을 입고 녹색 제수복을 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좀 더 있어 보여.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를 쓸 때.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끌려온 제수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인칭은유 심상법의 시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시를 쓸 때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시를 써보시면 시가 좀 더 살아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곳곳에 시의 곳곳에다가 집어넣으면 시가 훨씬 더 어떻게 됩니까?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인칭 은유 심상법도 이제 그와 그녀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 3인칭 은유 심상법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강의한 그 내용이 1인칭 은유 심상법과 2인칭 은유 심상법. 좀 설명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좀 제가 필기를 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말로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다시 넘겨보세요. 143쪽에 나오는 이기용의 근엄한 모자 있죠? 근엄한 모자. 그 다음에 146쪽에 보양 이력서. 그 다음에 147쪽에 스펀지. 이런 건 꼭 좀 다시 읽어보시라고요. 빙어도 재밌었죠 오늘. 네. 그 다음에 안도현의 반쯤 깨진 연탄. 이 정도. 그 다음 뒤에는 뭐 잘 몰라도 돼요. 그리고 그 2인칭 은유 심사법이 나오는데 2인칭 은유 심사법에서는 또 다른 건 좀 난 어렵다 하면 뭘 보라고요? 담쟁이 어린 싸개기. 여러분 교재 159쪽에 나오는 담쟁이 어린 싸개기. 요것만 보세요. 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보면 물론 좋지만 한두 개만 이렇게 보셔서 이게 1인칭 은유 심사법이고 요게 2인칭 은유 심사법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게 이런 맛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3인칭 은유 심상법이 남았어요. 이 3인칭 은유 심상법과 아마 시간이 좀 남으면 묘사 심상법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묘사 심상법은 말놀이시거든요. 말장. 제가 이 말놀이시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또 이렇게 공부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말놀이시는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이제 3인칭 은유 심상법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강의 들은 것에 대해서 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제가 대답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부터 한번 한 말씀 하시죠. 인칭은 심상법 공부하신 거에 대한 소감이랄까? 돌아가면 네, 한 말씀 짧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나오셔요. 사진 좀 찍게요. 예. 나오시래요. 나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만 옆으로 찍어야지. 찍어주세요. 네. 이쁘게 찍습니다. 잘했습니다. 옆으로 찍어야 돼, 사진이. 이쪽으로 좀. 됐습니다. 예. 자, 한 말씀씩 좀 하시고 이런 시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짧게. 전에 쓰던 일이었는데 오늘 이론적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새롭게 와닿고요. 이렇게 많은 관심과 또 연구를 통해서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섰네요. 감사합니다. 짧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모든 그 보이는 거, 듣는 거 모든 것이 다 시어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오늘 해봤어요. 예. 말씀을 통해서. 예, 감사합니다. 핵심만 딱딱딱 잘 말씀. 자, 한 말씀 하시죠. 그 1인칭 심상법에서 그 너라고 표현하면서 1인칭 나. 나를 그러면서 그 어떤 그 긴 거든 짧은 거든 거기에 딱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아무튼 뭐 오늘 배운 걸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예, 여기 말씀하세요. 보면은 중간중간 졸시라고 써 있거든요. 그 자기의 시, 자기의 시. 네, 그런데 꼭 이렇게 졸시라고 써야 근데 이제 보통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좀 눈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시를 그러니까 보통 뭐 자작시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자작시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보통 이제 낮추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작시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 저요? 예,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1인칭, 뭐 2인칭, 3인칭 맨날 배워놓고도 더 이제 막 그런 거를 또 생각을 안 하다가 느닷없이 또 이제 접하면 더 심어지는 거가 있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또 심사법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시도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참 좋구나. 더 배웠죠, 이제. 이렇게 하긴 했는데도 미약했다. 얼마나 미약했나 그 생각을 갖게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교수님의 그 강의 중에서 그 시인들의 어떤 그 시상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1% 부족한 느낌을 갖는 것이다. 그 점에 좀 착안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조영기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그 사람의 그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1% 부족한 부분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그 이제 행복한 길이다. 좋은 말씀. 역시 네. 영성실을 많이 쓰시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목사님.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그 애화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애화들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예, 다 되셨죠? 알겠습니다. 그 마무리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쓰실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를 쓰시고, 저도 이제 좀 여러분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데 저는 좀 교회를 좀 다니게 됐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다니다 말다 하다가 어떻게 이제 좀 전도 돼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제 7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거의 한 번도 안 못했어요. 일요일날 주일 성수를 할렐루야. 지키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다니면서 좋았던 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진작 좀 이런 성경적 지식을 좀 알고 이렇게 했다면 좀 시세계가 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막 시를 쓰다 보니까 영성시를 뭐 잘은 못 쓰는데 한 20편 넘게 썼어요. 20편 정도 썼어요. 그래서 이 집을 낼 때는 저도 이제 아마 올해 낼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는 한 80편 정도 쓰면 시집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한 1, 2, 3, 4부, 지금 생각은 1, 2, 3, 4부에서 일부를 영성시 20편 정도 넣고 뭐 다 영성시를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2, 3, 4부는 다른 걸 좀 넣어서 시집을 좀 낼 생각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라 내 나도 아, 미약하리라고. 욕기에 나오나요? 맞죠? 어디에 나오지? 성경에 나와요. 성경이다 보면. 네. 그래서 욥기 7장, 예, 실장 8장인가 8장 9절인가 뭐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영성시도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그걸 기독교적인 관점, 종교적 관점 이런 걸 가지고 쓰는 것도 뭐 산수유의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막 제목을 막 해서 쓰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성시도 한번 그런 좀 관심 있으시면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꼭 이렇게 한쪽으로만 쓰지 마시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네. 써보시면 전에 학교 좋겠습니다. 다닐 적에 문인들은 아무튼 종합대학을 다 알아야 돼. 그렇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다못하면 이과, 문과, 그렇죠. 설교. 그러니까 문학이란 거는 인생의 모든 걸 포괄하고 있고요. 이 유명한 작가 중에 정말 하나만 또 이야기하면 그 순환이대 이런 걸 쓰신 분이 있어요. 하근찬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시는 아니죠. 소설인데 정말 잘 쓰고요. 이런 거 꼭 뭐 영문학이나 국문학만 전공을 했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또 유명한 미국의 작가 중에는 물리학과를 나온 분인데 엄청나게 또 이과다. 유명한 작품을 또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전공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것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위는 제가 한 12개 땄어요. 박사 포함해서. 근데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공부의 세계라든가 시의 그 세계라든가. 이사야 50장에서요 4절에 네. 주 여호와께서는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지친 자를 위로할 말씀을 아는 자처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네. 학자의 혀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은사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전달하는 공부하신 걸 거죠.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좀 더 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는 어떤 길이 되시면 좋겠고, 아마 이게 6월까지 올해 1학기는 7월도 있는 건 아니죠?
7월은 원래 방학 7월 방학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학기는 그 아마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이제 나머지 수업은 2학기 이 개설이 네, 되면 제가 쭉 이어서 책 한 권을 완벽하게 끝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런 강의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듣기는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2학기에도 제 수업 많이 들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